1911년 4월 21일 경상남도 통영의 명정동 조용하고 고요한 바닷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덕귀, 후일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자 민주주의의 조용한 데모로 불릴 여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렬사 인근, 이름부터 고결한 울림을 가진 명정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공도비는 대한제국 시절의 군인이었으나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당한 이후 낙향에 술로 세월을 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공덕기는 훗날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천추의 한을 품고 낙향하여 정자한 채 술로 세월을 달랬던 분. 어머니 박말선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여장부였습니다. 35살에 과부가 된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자녀 7을 바느질로 길러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덕귀는 이 어머니로부터 독립심과 신앙심, 그리고 약자를 향한 연민을 배웠습니다. 8살 무렵 통영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삼촌댁이 있는 동네로 올라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꿈은 확고해집니다. 나는 인도로 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부산의 동네 일신 여학교에서 그녀는 공부는 물론 신앙과 공동체 정신까지 익혔습니다. 학교 시절 그녀는 매일 기도실에 들러 기도했고 그부들과 함께 기도 친구를 정해 서로의 신앙을 북돋았습니다. 키가 크고 수영과 피아노에 능했던 그녀는 10,000가지 재주를 가진 소녀라 불릴 정도로 팔방미인이었지만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조보모와 야간학교 교사일을 병행하며 학비를 스스로 조달했습니다. 새벽에는 촛불을 켜고 신학서적을 탐독하며 신학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대신 일본 요코하마의 공립여자신학교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신학교 입학 전 그녀는 한 선교대회에서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가 일제경찰에 연행됩니다. 무궁화 삼천리 내 집인데 어디어디로 가오라는 노랫말이 문제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노래한 이 곡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창 경찰서로 끌려간 그녀는 며칠간 유치장 신세를 지고 풀려났습니다. 결국 일본 유학길에 오른 공덕귀는 요코하마 신학교에서 칼바르트, 가가와 도시이코 등의 신학을 배우며 사회적 책임과 빈민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키워갔습니다. 주일학교를 이끌며 제1교포 청년들과 교류했고 동문 박용길과의 우정도 이 시기에 꽃피었습니다. 졸업 후 귀국한 그녀는 1940년 경북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이때 창씨개명 명령을 받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의 요시찰 인물로 낙인 찍혔고 대구 헌병대에 연행되어 고춧가루 물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앙과 애국은 다를 수 있어도 내 안에선 그건 하나였습니다. 광복 이후 그녀는 조선신학교 여자신학부 강사로 초빙됩니다. 신학자로서의 꿈이 다시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신학부에 전액 장학금까지 확보하며 미국 유학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또다시 좌절됩니다. 주변의 설득과 압박, 특히 송창근 목사의 개입으로 유학 서류가 사라졌고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급물살을 탑니다. 윤보선, 해방 후 서울시장을 지낸 독신의 정치인, 그와의 결혼을 주변 목사들과 어머니, 심지어 해위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권합니다. 그녀는 망설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학문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릴 생각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혼을 택합니다. 1949년 1월 6일 함태영 목사의 주례로 서울 안국동 자택에서 윤보선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안국동 8번지로 귀향을 왔습니다. 결혼 후 공덕귀는 두 아들 상구와 동구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시장, 상공부 장관, 국회의원으로 분주했고 곧이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고 윤보선은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녀는 경무대에 입성하지만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화려한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며 외교적 만남이 있을 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히브리어를 구사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펄 벅과의 면담, 외교사절단과의 대화, 유엔군 병사와의 만찬, 이 모든 순간에 그녀는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울시장이었고 장관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유세장에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한 발짝 뒤에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중심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은 다시 무너졌고 1962년 윤보선은 사임합니다. 그녀는 청와대를 나와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민주주의를 꽃피우려 할 즈음 총칼 앞에 물러나야 하는 아픔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 후 시작됩니다. 그녀는 여성운동가 박순천, 이우정, 이태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과 여성인권, 기독교 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969년 서울 안동교회 여전도 회장을 맡고 1972년에는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서울연합회 회장에 선출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기독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1974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원폭 피해자, 제일동표 차별 문제, 교과서 왜곡에 대해 발언한 일은 그녀의 신학이 단지 교리나 설교에 머물지 않고 민족과 정의의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해 귀국 후에는 한국교회 여성협의회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74년은 민주화운동의 격변기였습니다.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권에 저항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속자 가족협의회 의장으로 양심범 가족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녀는 거리로 나섰고 법정을 지켰으며 형장을 찾았습니다. 1975년 4월 인혁당 사연 집회날 아침 그녀는 교도소 앞에 도착한 첫 번째 인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 이 밤에도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피신다면 이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그녀가 곧잘 남긴 기도 중 하나였습니다.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벌어진 3.1 민주구국선언에도 그녀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 윤보선도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가족 전체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공덕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하다 연행되고 길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그녀는 다음날 또다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한 여성운동가 박영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 선생님께 가장 미안했던 것은 시위 현장에서 기동대가 퍼붓는 욕설이었습니다. 너무나 점잖은 분위기에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그 말들을 들어야 했지요. 그런데도 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묵묵히 꿋꿋하게. 1977년 그녀는 방림방적 체불임금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남영나일론, 동일방직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탄압 사건에 대해 한국기독교 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대책을 주도했고 NCC 인권위원회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기생관광 반대문 등도 그녀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1983년에는 기생관광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성산업과 관광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 보호, 빈민구제, 원폭 피해자 후원, 성차별과 민족차별 반대 등 그녀의 행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덕귀는 신학자의 영혼을 가진 운동가였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머물렀고 언제나 기도와 행동으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거리와 감옥과 형장 앞에서의 신앙을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녀의 삶은 또 다른 갈등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남편 윤보선이 전두환 정부의 국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자 공 여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함께 반대했던 폭력의 정치입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나 윤보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변 시민단체들은 공 여사 부부를 함께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보선에게 의전용 차량을 반납하라고 권유했지만 그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 여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나조차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그녀에게 또 다른 외로움과 시련이 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을 맡아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시기 그녀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교회일치 여성협의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단 통합운동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1990년 7월 18일 남편 윤보선이 별세하자 공 여사는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국동 자택 거실 한켠에 윤보선의 사진과 초를 두고 일종의 빈소를 꾸며 그의 부재를 애도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귀신 숭배가 아니냐며 비판을 가했지만 그녀는 그저 내 남편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며 조용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를 출간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993년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결성하며 인간의 존엄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조명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위한 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혼수 상태와 치매에 시달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977년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안국동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8세. 그녀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충남 아산시 음복면 동청리 비룡산에 윤보선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부부의 묘역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으며 사실상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언제나 시민의 자리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였고 신학자였으며 여성운동가였고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교회 안에 갇히지 않은 신앙, 거리 위의 신학, 그것이 공덕귀의 이름 앞에 붙는 유일무이한 수식어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곁에 서기보다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와 발자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거리, 교회, 그리고 시민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